우리 현대 교육의 그 서양적인 기원을 살펴보면서 서양의 2000 수백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헬레니즘이라는 하나의 줄기와 헤브라이즘이라는 줄기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충돌하거나 합해지거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서양의 교육 사상은 이 양쪽 줄기에 다 영향을 받았지만 교육 제도는 양쪽에 영향을 다 받았다고 보기 힘들고 중세 9세기의 성당 부속 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이 제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바로 그러한 관점을 제시한 역사학자 중에 필립 아리에스라는 유명한 프랑스 역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이 현대의 공교육 제도가 어떠한 사회적인 힘,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태동됐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굉장히 흥미로운 단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필립 아리에스라는 분은 이렇게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필립 아리에스 선생의 사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유명한 프랑스의 역사학자입니다. 좀 정통 역사학자라기보다는 살짝 그 뭐랄까 좀 괴짜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분이에요. 워낙 그 역사학자 훈련을 받은 분이 아닌데 뭐 사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러다가 역사학회에 뛰어들었는데 그런 그 괴짜스러운 면이 오히려 이분의 그 매력을 굉장히 배가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역사적인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그 학계의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문제거리도 또 안고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좀 독특하고 매력적인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제시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이분의 대표적인 저작인 영어로 Centuries of Childhood라고 써있는데 이건 영어 이름이고 워낙 이제 프랑스 책으로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본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나온 책은 아동의 탄생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나왔나? 책 두께가 이렇게 두껍죠. 이런 걸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제가 과제로 내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에 발췌한 글만 함께 봅시다 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온 글 같이 좀 보시면 이런 것을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래요. 가족 의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는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얘기가 원래 있거든요. 그 가족 형태하고 유럽의 가족 형태하고 사회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세기 이때는 이제 근대로 들어선 시기죠. 그러나 그 이전에 15세기, 14세기, 13세기 그 이전에 즉 중세 유럽에서는 이 대부분의 그 민중들이 농노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다수가 농노였는데 그들은 집단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마을이라고 보면요. 이 마을에서 이 함께 그 농노는 이제 노예 신분인데 이 농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게 더 있어요. 어쨌든 노예 신분으로서 땅에 묶여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귀족한테 자신의 그 성과물을 바쳐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공동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게 집이에요. 이 집에선 각자 가족이 살아요.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살아요. 근데 여기 조그만 헛간 같은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는 함께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부엌이 있고요. 작업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뭐 함께 쓰는 화장실이 있고 등등. 이게 어떤 주거 형태인지 이해가 되시죠? 침실이라든가 이제 각자 잠자는 곳만 이렇게 따로 조그만 헛간이 있고, 함께 여기서, 그래서 부엌에서 밥하고, 같이 밥 먹고 식당에서 그리고 여기서 함께 작업하고 그리고 공동 화장실 쓰고 뭐 이런 가옥 구조, 가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거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밤에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자는데 낮에 엄마 아빠들이 일어나서 다 일터로 나가죠. 젊은 사람들이 밭에 가거나 저기 양치러 가거나 아니면 산에 나무하러 가거나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남은 애들이 이제 아이들만 남아 있죠. 아이들하고 노동력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 육아 방식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세에는 대체로 아이들이 함께 살아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리스가 추론한 것이 굉장히 그 사회성이 발달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세에는 이랬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중세 얘기예요. 글씨를 너무 미술적으로 썼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중세에는 그랬으나 그러나 서서히 16, 17, 18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근대에 가까우면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그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가족 의식이 발달했고 그리고 여기에 가족이라는 세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이렇게 모여서 살았는데 이제 이게 사라지게 돼요. 왜? 예전에 신분제도 점점 소멸해 가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가옥 구조라든가 가정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했던 중세 장원 경제 이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경작지라든가 삼림이라든가 목초지를 장원이란 단위로 얘기하는데 장원 경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여기 농노로서 일했던 사람들이 점차 이제 도시로 이주를 해가요. 이주를 할 때 집단 이주가 아니죠. 한 집씩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집씩 도시로 온 사람들은 도시에서 핵가족을 이루게 되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까지 함께 사는 예도 많았었겠으나 그러나 예전처럼 공동 생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희생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인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중세 때는 공동 육아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 새끼 이러한 개념이 현대인보다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아이들을 좀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비슷하게 서로를 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현대인들처럼 아이들을 귀하게 키우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RS가 하는 얘기는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현대인에 비해서 중세인들은 아이들을 덜 예뻐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덜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표현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근데 비슷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인들은 아이들을 막대했고 그리고 걔네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책 표지에 나오는 이런 귀하게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집안에서 좋은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중산층 이상의 그러한 집안에서나 일어난 일이고 중세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들을 사실 막대하고 애정이 적었는데 그게 근대에 이르면서 애정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정이 커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학교 교육이라는 감금 과정이라고 굉장히 냉소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왜 아이들을 더 예뻐하게 되는데 학교 교육이라는 감금 과정이 나타났냐면 근대화가 되면서 17세기, 18세기에 이를테면 파리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전직 농노 출신 이런 엄마 아빠들이 도시 생활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허드렛 일을 하든가. 그러면서 점점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서 도시 생활을 정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더 내 새끼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해졌고 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됐고 아이들을 함부로 놀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동안에 아이들을 맡아줄 책임 있는 사회기관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학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점점 더 많이 보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두꺼운 책의 내용을 좀 단순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진짜 이 번역본은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그때 읽고서 제가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이분 워낙 사실 비판도 많이 받은 역사적인 고찰 방법론이 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받아온 그런 문제의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아리스 선생이 하신 말씀, 즉 중세의 부모들은 현대 부모들보다 애들에게 애정을 덜 줬다는 것을 저는 수긍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의 아이들이 아직 사랑스러웠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서 예쁜 어린 아이들을, 너댓 살 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마음에서 볼 때 이런 부모 마음이 시대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사회 경제적이라기보다는 그런 후천적인 조건보다는 선천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생물학적으로 거의 결정된 그런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것이 자녀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이제 동의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분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그런 사료들을 동원해서 중세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현대하고 다른 점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사료들을 다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고 가장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인기 있었던 사료를 제시하자면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아리스 씨가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것하고 똑같은 그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그림들을 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 하면 성모자상이에요. 성모, 마리아님이죠. 이거는 그 아들이에요. 누구?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가 있는 그림이 성모자 그림인데 이것은 기독교 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럽의 중세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소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스러운 그림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을 이제 집에 모셔두면 하나님, 중세 기독교 카톨릭이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야지.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 것 같은 뭐 그러한 소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에는 퍼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림들 성모자상을 제시하면서 아리스가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때요? 이 그림이? 뭐 이제 화법이라든가 그게 지금 현대하고는 다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기가 아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근엄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그 생김새보다는 이 신체 비율을 주로 얘기합니다. 신체 비율이 아기의 신체 비율이 아니래요. 아기의 신체 비율은 어떤 것이냐? 제가 밑에 내려가서 먼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게 아기의 신체 비율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크죠? 이건 이제 현대의 마돈나, 실제 가수 마돈나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커서 거의 3등신 정도 돼요. 그런데 방금 보신 그림을 보시면 이게 3등신이 아니라 이제 발목이 잘린 그림이라면 훨씬 다리하고 팔이 길죠? 그러니까 아이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이스럽지 않은 모습이 수많은 성모자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를테면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아기 같지 않죠? 좀 뭐랄까 소인 우주에서 온 외계인 소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축소시켜버린 아기스럽지도 않아요. 팔다리도 길고 늠름하고 또 이 그림 보면 이쪽 이제 비잔틴 쪽 그림으로 보이는데 여긴 더합니다. 굉장히 길고 뭐 6등신, 7등신 정도 돼 보이네요. 아기 같지가 않아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중세 유럽인들이 아기를 보는 그런 관점을 나타내 준다고 이 사람이 아리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뭐냐? 아기를 아기 그대로 보지 않고 축소판 성인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을 그냥 이제 축적만 이렇게 줄여서 작게 만든 그 형태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기스러움 또는 아동스러움을 잘 보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동처럼 귀하게 예쁘게 보호해 주거나 그렇게 다루지도 않고 어른처럼 막대했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대여섯 살만 되면 다 이제 그 들판으로 내보내서 일을 시켰고 지금으로서 이제 아동 학대가 되는 것이죠. 아동 노동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막 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아기 그대로 보지 않고 축소판 성인으로 본 유럽인들의 그런 시각이 이런 데 이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논란이 많은 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현대하고는 다른 그러한 중세인들의 관점이 있었으리라는 것도 이게 그냥 뭐 무시하기 힘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뭐 다른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진 찍혔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현대란 거 아시겠죠? 뭐 제 생각에 한 1950년대나 60년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제주도처럼 돌담이 제주도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굉장히 쬐꼬만 꼬마죠. 7살, 8살 그 정도 됐을까? 이런 꼬마가 이런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게 옛날이 아닙니다. 이 언니도 보세요.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동 노동을 시키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도 뭐 제가 어렸을 때 다 봤고 저도 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연탄 배달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연탄 배달하는 그 옛날에 이제 리어카라고 그랬죠. 뭐 구루마라고도 그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것을 많이 끌고 다니고 엄마 아빠들 일을 도와주기도 했었죠. 아, 그러니까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제가 경험으로, 기억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0년 전, 300년 전도 아니고 5, 600년 전, 7, 800년 전, 1000년 전, 지금 근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이 척박했던 시절에 아이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했을까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아리에스 선생은 여러 가지 사료를 가지고 판단하건대 현대인들보다는 현저하게 막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애정을 덜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현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중세의 부모도 분명히 아이들을 사랑했겠죠. 그러나 우리만큼 좀 지독하게 그렇게 극성스럽게 아이들한테 애정을 주지는 않았으리라고 짐작할 만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 50년 전, 40년 전 사진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한 4, 50년 전 같다. 농번기에는 이렇게 집단 아이들 양육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다 모내기 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책임진 어른 몇 명이 아이들을 다 함께 돌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제 농경이 주요 산업을 이뤘었던 중세 유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 쉽사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막대했다는 것 중에 이제 동양의 뭐 사료도 뭐 사실 지난번에 그 뭐예요? 조선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여드렸었던 그 삼강오륜 행실도라는데 나왔었던 일화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명심보감에서도 나오는 것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잠깐 포즈해 가지고 쫙 읽어보시기 바래요. 아이를 뭐 정말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현대인 부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그러한 태도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고금은 아니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 시절에는 현대인들처럼 아이를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헨젤과 그레텔이란 유명한 그 설화의 사파인데요. 이런 사파는 RS가 사료로서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시하는데 제가 이제 옛날 설화를 좋아해서 그 설화들 원본을 읽다 보면 나타나는 게 우리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등등입니다. 이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이야기 첫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하면 원본을 보시면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아이들이 잠든 다음에 그 가족 회의를 해요. 엄마의 안건은 무엇이냐?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물론 쌀이 아니겠죠. 밀이겠죠. 하지만 이제 아빠가 심각하게 그 얘기를 듣더니 아빠가 그 가부장제니까 가부장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내일 아이들을 갖다 버립시다. 이래요. 자,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뭐 장난이야, 말도 안 된다라고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그 역사 사료를 들추다 보면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어떠한 삶의 조건에서 어떠한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상상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 엄마 아빠의 대화는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모의 결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설화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갖다 버리잖아요. 헨젤과 그레텔 아빠가 속여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산속에다 버리고 도망쳐 오는데 헨젤이 얘가 똑똑한 애라 이렇게
자갈을 이렇게 버렸잖아요. 그래서 버린 자갈을, 흰 자갈을 다시 이제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밤에 이제 보름달 있던 밤이에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엄마 아빠가 놀라면서 맞이하죠. 갖다 버렸는데 돌아왔지만 얼마나 또 반가웠겠어요. 굶어 죽을까 봐 갖다 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이라 그런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현대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끌어안고 울고 다시 같이 잡니다만 다음날 또 아침에 아빠는 또 잔인하게 다시 갖다 버리죠. 다시 산에 데리고 가서 갖다 버리고 아빠 혼자 도망쳐 왔는데 이번에는 헨젤이 하얀 조약돌이 없어서 빵 조가리를 이제 버리면서 갔대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빵이 어디서 났는지 굉장히 신기해요. 어쨌든 근데 여기 빵 조가리는 비둘기가 산비둘기가 와서 다 먹어버려서 밤에 다시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자, 그 유럽의 험난한 산 속에 아이들 둘이 대여섯 살 먹은 아이들 둘이 조난을 당해서 거기서 생존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 아,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아빠하고 엄마의 의도는 갖다 버려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잔인하지만 어쨌든 그 소설에서 나타난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환상이죠. 판타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귀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 그림도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 치고 그 나중에 마귀 할미를 무찌르고 다시 이제 개선을 하는 그런 환상적인 마무리가 되죠. 그건 환상입니다. 여기에 버려진 중세 아이들은 다 거의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버린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겠죠. 갖다 버린 자식을 생각하면 보나마나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주기 위해서 환상으로나마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돌아온 설화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제 추정이 옳거나 아니건 간에 이러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리라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레스가 제시한 그 공동묘지 자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무슨 흑사병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단체로 집단 사망한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집단 유기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을 만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의 선조가 살았던 그 과거를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 사실 남의 집 입장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처절했었다고 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처절했던 시절에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 이러했고, 그래서 아리에스 선생은 이때는 아이들을 지금보다 덜 예뻐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현대가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17세기, 18세기서부터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애정이 많아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학교에 보내게 됐고, 그것이 바로 근대 공교육 제도를 일으킨 커다란 힘이 됐다는 게 아리에스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사실 그 근대 공교육제도 태동의 정통 주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러한 다른 그 정설들이 워낙 많았어요. 공립학교 형성 배후의 원인들로서 가장 많이 역사학자들이 거론한 것이 일단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면 주된 메시지는 그러니까 신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런 구호하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때 교육 수준도 낮고 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번역한 성경이 퍼져나가게 되는데 일단 독일어건 라틴어건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받고 싶고 그리고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그런 새로운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늘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가게 됩니다. 글 공부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근대 교육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18세기, 19세기에 유럽에서 드디어 그
각 국가 간의 그 국경선이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근대적인 국가 체제가 수립이 됩니다. 이 국가 체제는 중요한 게 관료주의적인 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관료들이 일하려면 무엇이냐? 먼저 글을 써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글 쓸 사람이 잔뜩 필요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근대 교육 수요가 증대했고,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논에서 밭에서, 아니 논은 별로 거의 없었지. 유럽에는 밭에서 뭐 산에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도시에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수리도 덧셈 뺄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글도 읽고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학교가 필요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가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정설인데, 여기 한 가지 필립 RS 선생이 더한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또 그만큼 빨리 늘어난 면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는 이러한 그 근대 공교육 체제가 점점 확장되면서 체제를 수립해 나가면서 그 체제를 공인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법안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참고로 써놨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RS 선생 말씀하시는 대로 워낙엔 제가 RS 소개하는 게 그 9세기에 성당 부속 학교가 17, 18세기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근대 학교 제도의 원초적인 모델이었었다라는 주장을 한 사학자로 소개를 했으나 그 주장 너머에 이분이 근대 공교육 제도가 팽창하게 된 그 원동력으로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는 그 시선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변화했다는 그런 측면을 독특하게 관찰한 이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것을 또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근대 공교육 제도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 안에는 어떠한 이념과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